네, 민주당의 길을 팍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불팟캐스터 김기표입니다. 요새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오늘 힘차게 불팍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를 찍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비상이 시작되었다. 비상벨은 이미 울렸다.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직접 두 분을 뵙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은 좀 해소하면서 희망을 좀 봤으면 좋겠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자를 잡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오죽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임기 다 채운 것 아니야?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데요. 워낙 상식이 좀 없어진 시대여서 옛날 같으면 코웃음 쳤을 얘기인데 네. 이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날들입니다. 오늘 민주당 다선 의원님들이 정부청사 앞에서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 그리고 한덕수 대행 강력 규탄 하면서 공동성명도 발표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빨리 잡아야 하고 마은혁 재판관도 하루속히 임명하도록 바라면서 불팍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히트앤드런인데요. 월요일마다 항상 와주시는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4번 타자 김병주 최고위원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야, 이거 윤석열 탄핵 선고 자꾸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민주당에서 중대 결심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 지난주 김병주 의원께서 산불 현장 둘러보신 것으로 네. 들었는데요. 목격하신 현장 상황 어땠는지 직접 둘러보셨다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한 이틀 정도 저는 돌아봤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4일 동안 계속 돌아봤죠. 전장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가니까 특히 안동 산불이 심할 때 갔더니 뭐 한 50km 지점부터 이미 연기 냄새가 나고 안동에 도착하니까 연기나 매캐한 연기들이 자욱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이렇게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였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은 정부가 안 보인다 이런 위기 상황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만에 이제 주불이 이제 진화가 오늘 아침에 거의 된 것 같고 그렇지만 아직 잔불들이 남아서 그렇죠. 이것은 한 일주일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낙엽들이 30-40cm 정도 쌓였어요. 심한 데는 계곡은 한 1m 쌓이다 보니까 그 밑에 불이 있으면은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다시 바람 불면서 살고 하거든요. 제가 군에서 산불 그 전방 지역에 할 때 보면은 연기 하나도 안 나는데 그 밑에 잔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TOD라고 해서 연령상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열이 있는 지점에 물을 뿌리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안타깝게도 서울 면적의 한 80% 정도가 소실이 되고 사망자는 한 30여 분이 사망까지 너무 많은 일 돌아가신 것 같아요. 주택도 310여 채가 소실이 돼서 3,010여 채 그러니까 3,000채가 넘었죠. 그래서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비아님께서 김병주 의원님 화이팅이라고 하시고 S정님이신가요? 안색이 안 좋으시다는데 요새 워낙 고생하시고 마음고생도 하신 데다가 국체적으로 힘들으셔서 안색이 막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걱정이 그런데 많습니다. 마음이 얼굴에 표현된다고 근심 걱정이 너무 많고 우려가 되니까 늘 얼굴이 우울해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네. 이번 산불에서 조금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더 끄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림청에서 나무를 심을 때도 이제는 조금 이 산불을 우려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또 2019년 강원도 산불하고도 비교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는 되게 큰 산불이었지만 지금처럼 막 10일이 넘도록 잡히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번 산불을 오랫동안 잡히지 빨리 않았는지. 진화됐죠 그때. 네, 2019년도에는 다소 빨리 진압이 됐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피해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가서 이번에 분석을 했거든요. 이번에 우리 당에서도 산불 재난 긴급 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지금 산불 재난 긴급 대응 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장으로서 계속 그 현장도 보고 좀 했는데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형 산불의 조건이 4가지예요.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남서풍 고온 건조한 남서풍이 불 때 대량 산불로 되면서 초속 5m 이상의 바람이 불 때 그리고 침엽 수림 때에
있을 때 대량 산불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량 산불은 예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번에 대량 산불 의성군에서 최초 발화 지점이 있었는데 저렇게 되면은 예측도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부채꼴 모양으로. 네. 저 영도까지 예측이 되거든요. 그럼 저걸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저런 예측도조차도 전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청송군, 영양군 저 안에 위험 지역에 있던 분들은 위험 지역 내에서 이렇게 대피했다, 저렇게 대피했다 하는 거예요. 딱 예측도가 나오면 바로 예측도 그걸 밖으로 벗어나야 대피를 해야 되는데 벗어나야 저 되니까 안에선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경우는 남서풍이 저렇게 부는 거거든요. 그럼 예측도 같은 경우를 전파를 안 한 거예요. 그다음 예전 거 보면은 다음 장 보시죠. 19년도에 4월 4일 고성 산불도 발화 지점으로부터 저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바람이 남서풍이 불고 해서 실제로 예측도하고 비슷한 모양을 보이는군요. 저때도 예. 1시간에 7.8km 불티가 날아가서 주택이 천여 채 소실이 됐었거든요. 네. 저런 예측도가 있으면 불을 따라가면서 해서는 안 되고 그 바람이 세게 불고 남서풍이 불 때는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예측도에 따라서 대피도 시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2019년도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옥계 동해 산불도 발화 지점으로부터 부채꼴로 저렇게 네. 됐어요. 저런 것들이 이미 과거에 다 사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예측도는 누가 만드는 건데요? 저거는 이제 산림청이나 지자체나 네. 소방청에서 바로 저건 5분 내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바람 방향. 안 한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이번에는 하지를 않은 거죠. 저런 걸 방송에서 이렇게 예측됩니다 하면은 알아서 피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날 안동에 가서 자는데도 피하라고 나오는데 어디로 피하라는지 그 말이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말요? 위험 지역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험을 저 결과를 키우는 거죠. 보니까 예측도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떤 산불이 발생하면 저 예측도에 따라서 여기가 위험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네. 벗어나려면 어디 밖으로 벗어나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네. 대피 명령도 내리고 이랬어야 됐겠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저런 것들을 그려서 신속히 전파도 하고 선제적으로 미리 가서 이렇게 항상 대량 산불이 나면은 바다 끝까지 가버렸더라고요. 그럼 그것까지 이제 대피를 시키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 다음 거 보죠. 최근에 23년도 강릉 산불도 저쪽 좌측 노란 지점으로부터 이렇게 발화가 많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지휘권에 대단히 혼선이 많았어요.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간의 지휘권에 혼선이 있었거든요. 산불은 기본적으로 산림청이 하는데 실제 이거는 대량 산불이면 도시 지역까지 연계되잖아요. 그렇죠. 도시 지역이나 마을에 대한 산불 그 하재는 소방청이 전문가인데 지금 산림청은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산림청이 하고 지자체가 군과 군이 합해졌을 때는 도지사가 먼저 하고 도와 도의 경계가 중첩이 되면 산림청이 하는데 이런 지휘체계가 초기에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산림청장도 나중에 브리핑을 한 3, 4일 지나서 브리핑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청와대에서 지휘 통제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2019년도에 강릉 산불 같은 경우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고 소방청에서 소방 최고 높은 단계를 거물어서 전국의 소방차들을 순식간에 모아갖고 네. 이렇게 조치를 했었죠. 그러니까 산불 피해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저녁 7시경에 첫 발화가 됐는데 13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어요. 그리고 14시간 만에 국가재난사태가 선포가 되고 순식간에 전 지역에서 소방차도 872대, 헬기 51대가 집중적으로 됐는데 네. 이번에는 실제 진화까지 주불 진화까지 213시간. 아이고, 엄청나게 네. 엄청 13시간 만에 했던 것이 이렇게 길어졌고 재난지역 선포도 네. 19년도엔 14시간 만에 됐는데 27시간 만에 이렇게 되고 했던 물론 이번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가 산불이 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었다. 상황 구체적으로 네. 다르겠지만 컨트롤 타워가 조금 부적절한 네. 상황이었던 것으로 네, 그래서 네. 이제 전 인력 소방 인력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네. 모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네.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혼선이 또 소방청에서는 일반 하재는 소방청에서 하는데 거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그 산림청에서는 또 산림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 개념이 또 다르더라고요. 아, 서로 그러니까 합쳐지기 어려운 공선이 생겨서 앞으로는 일반적인 산불 정도는 산림청에서 하더라도 네. 여러 군이 합해지는 도시 지역까지 확대되는 데는 소방청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산림청보다. 근데 그런 시스템이 네. 아직도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다는 것도 국민들로서는 너무 놀랍고 네. 그리고 분명히 최상무 권한 대행이 정부 부처의 뭐 회의를 열면서 컨트롤 타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네. 생각을 했었고 네. 당연히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잘 되어 있으니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 컨트롤 타워가 엄청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도 가니까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없었다. 뭐 우왕좌왕하고 이런 걸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산불을 네. 완전히 잘 네. 진압하고 기존에 2019년에 고성 산불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네. 빨리 진압할 수 있었던 것과 지금 현재 네. 차이를 좀 봐서 네. 컨트롤 타워 문제를 다시 좀 조정한다든지 네, 이런, 체계를 꼭 잘 체계를 잡아야 좀 될것 점검해야 같습니다.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이번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없었다라는 말을 듣는 건 굉장히 뼈아픈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탄핵이 빨리 결정이 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내란 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러니까 계엄으로 인해서 내란으로 네. 인해서 이렇게 네. 지금 초래된 혼란이 네. 빨리 수습돼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선거일이 안 잡히고 있으니까요. 네. 참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경북도지사도 문제가 있었고 네. 그 지자체장들도 문제가 있었는데 대부분 어떻게 치부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죠.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형 산불은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 통제를 했으면은 인명 피해라든가 그 집이 소실된다든가 그럼요. 이런 거는 재산 피해가. 막을 수가 있었던 건데 네. 물론 전혀 없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줄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휘 통제의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고요. 이제 네. 그거는 그렇고 네. 일단 산불 진화가 일단락 되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엉뚱한 주장을 지금 펼치고 그렇죠. 있죠. 그렇네요. 민주당이 마치 감액을 밀어붙여서 헬기 4대 도입이 무산됐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주장은. 그것도 엉터리예요. 지금 네. 그쪽에서는 예산을 뭐 민주당이 삭감해서 안 된다. 헬기 예산도 했다는데 헬기 예산을 원래 예를 들어서 했다 해도 도입이 되려면 3년이 지나야 돼요. 네. 근데 마치 그것이 민주당이 안 돼서 됐다는 거고 예산도 마찬가지. 예산을 예비비나 뭐 삭감을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예비비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중앙정부 가용재산이 4.8조 정도 되고요. 예비비가 1.6조, 국고 채무 부담 행위가 1.5조, 부처별로 재대책비가 0.9조, 행안부에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요.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0.8조 원 플러스 알파에서 4.8조 원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고 당장 가능한 것이요. 지방정부 가용대원도 4.4조 원 플러스 알파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이 3.5조 원, 재구조기금이 0.9조 원에서 이렇게 당장 필요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아 근데 왜 10조를 추경하자는 그런 얘기부터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거부터 써야 될 텐데. 이거부터 풀고 부족한 거는 또 추경으로 네. 하는데 추경도 10조밖에 하자고 안 하잖아요. 우리 땅에서 추경하자고 엄청나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가 네. 또는 뭐 지역 화폐라든가 경제 살리는 AI라든가 해서 지금 10조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몇십 조 이상 사실은 필요한 건데 네. 인재와 갖고 그걸 하자는 거죠. 이재명 네. 대표도 지금 4.8조 원 얘기인데 아마 4조 8,700억인가요? 네. 7,800억 헷갈리는데 8,700억에 저렇게 가용재원 있는데도 네. 정부가 전혀 쓰지도 않고 마치 예산을 감액해서 했다는 듯이 거짓말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아마 논평을 하신 걸로 그렇죠. 제가 그렇게 알고 네,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덮어놓고 예산 감액을 해서 책임이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정치인으로서 사실을 얘기해야지 왜 아닌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근데 이제 기후 위기와 맞붙어서 사실 이런 재난은 계속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정부에서 되게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드론을 이용한 뭐 불국이라던가 소방 간의 처우를 개선해 준다던가 이런 부분에 어떤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던가 네. 앞으로 더 일어나면 일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헬기도 저게 아마 정부에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정부에서 원래 그 헬기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제 원래 잡혀있지 않았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증액하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마치
국회가 그걸 감액해서 헬기를 도입을 잘 안 됐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는 너무 사실과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산불 대형 산불은 특히 3월에서 5월에 부는 네. 남서풍을 타고 오는 대형 산불은 개념을 확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임도 있잖아요. 산의 중간에 임도 길. 같은 경우를 네. 만들어서 그런 걸 소방차 진입도 용이하게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nhập 수림이 많은데 침nhập 수림은 대형 산불에 취약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렵 수림으로 바꾸는 작업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산림청에 있는 진화대 들도 서로 항공진화대하고 특수진화대 지상에 사는 상호 또 정보 교류나 교육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방청하고도 교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통합된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국가 재난이 있고 그거를 원인을 파악해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사실과 원인 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죠. 그리고 뭐 이런 재난 가운데서 엉뚱한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함께 산불 방안을 이거는 뭐 논평할 필요 없이 그냥 네. 이런 가짜 뉴스도 전한기 씨가 네, 네. 더돌았다고. 음모론 제기. 근데 사실 2019년 대선 때도 그런 소문이 있었어. 이재명 대표가 산불을 냈다. 그거는 약간 저는 약간 거의 터무니없고. 개그친 것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심합니다. 이 전한길 씨도 그렇고 한교안 씨도 그렇고 마치 북한 간첩이 산불을 낼 수 있다라고 네.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뭐 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재난 앞에서 이런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를 펴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가 않거든요. 세상에 네. 이런데 왜 이런 얘기를 네. 하나요? 무슨 진짜 네.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그것보다 더 또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경제부총리 2억 가량의 미국 국채사들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뭐 하는 겁니까? 환율도 방어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나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그럼요. 앞에서는 네. 제가 경제를 살려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뒤에서는 우리나라 망하는 데에다가 베팅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이거는 정말 부적절해서 이게 자기가 2억 원어치를 사놓으면 당연히 원화가 낮아져야 그러니까 원화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치가 환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네. 표현할 텐데 그렇게 바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못 살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 영상 준비됐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가실까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2억 원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장이 원화를 팔아 미국 채권을 사들인 겁니다. 투자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을 고려하면 지난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투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환율을 방어해야 하는 경제부총리로서 미국채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 부총리는 2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매입한 1억 7천만 원 상당의 미국채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후보자가 이 상품으로 돈을 벌려면 환율도 올라가야 되고 금리 격차도 높아져야 되는 우리 경제가 나빠질수록 이득이 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부적절했다면 제가 뭐 그렇게 그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 당시 해당 상품을 실제로 팔았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미국채를 사들인 겁니다. 야, 참. 그러니까 본인은 네. 정말 이게 김병주 의원이 만약에 네. 그랬다고 한다면 네. 경제부총리 있는데 그럼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이거 너무 난리 났죠. 차별이다. 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라고 하나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지금 중요한 건 한 번 지적을 받았잖아요. 저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비판을 네. 겸허히 인정한다고 인정하죠. 지금. 지금 그리고 저는 밝혀진 것만 본인 이름으로 투자한 것만 이 정도이지. 어떻게 이제 뭐 가족들이든 어떻게 그럴 수도 해서든 있겠다. 투자한 금액도 저는 상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기에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사실 전 세 가지 문제점이라고 봐요. 네. 청문회 때 이미 지적을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아까 거고. 그랬잖아요. 부적절했다면 제가 그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적절했다면 하지만 부적절한 걸 하죠. 인정한 네, 거죠. 부적절하죠. 그래서 네. 수용한다고 했는데 또 정신 못 차리고 한 거고 경제부총리면 우리 경제 사령탑인데 경제가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앞으로 잘 안 될 것에 배팅을 해서 미국의 본인이 이익을 국채를 본 거죠. 탔다. 네. 특히 그건- 한국 경제가 안 네. 좋아지는 것에 그 배팅을 한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경제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그리고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국민권익위원장 하신 분이었는데 실제 이것은 이해 충돌에도 문제가 그렇죠. 있다. 네. 만약에 이러한 상품을 자기가 샀다면은 그 직책을 내려놔야 된다. 네. 그렇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네. 산 거고 정책과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 불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나쁜 쪽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개인의 이해와 국가의 이해가 완전히 충돌되는 달라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 네. 인사의 특징인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도 우크라이나 네. 굳이 우리 재난 상황에서 막 홍수나고 비 올 때 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삼부토건 주가와 연결돼 있다라는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국가의 이익은 전혀 상관이 없고 내 계좌의 이익만을 맞습니다.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국가 혼란 사태를 계속 지연시키는 게 이들에게는 그렇죠. 너무 그냥 편안할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나요. 오히려 이렇게 이런 상황 놔두고 지금 계속 환율 환율이 오늘 안 좋고 최고치 찍었잖아요, 환율 지금. 그럼 지금 최상목 거의 부총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환율이 좋아지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네, 본인들이 이익이겠죠. 그러면 저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연히 생각되는 윤석열의 탄핵도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그럼요. 예, 그러니까 참 문제 있는 것 제가 같습니다. 공직에 오래 있어서 군인으로서 있었는데 그때도 늘 그 우리가 얘기하고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국가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땐 국가 이익을 공직자는 택해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니까요. 네. 공직자가 개인의 사익과 국가 이익이 충돌될 때 개인의 이익을 택하려면 공직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연인으로 가야지. 근데 자연인 최상목이 투자하면 우리가 무슨 네.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세를 갖는 경제부총리가.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도 국가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때는 항상 개인의 개인의 이익을 이익을- 택해 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한테 겁니다. 나라나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지금 너무 약간 이것도 좀 저는 코미디 같았는데요. 국힘에서 이재명, 김어준 등 72명 내란 선동죄 고발하겠다죠. 네. 예. 오늘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저도 포함되네요. 네.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고발했군요. 죄송합니다. 네, 내란 오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다 맞습니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했을 겁니다. 네. 저기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 저기 고발했고 저 뒤에는 멀리 들고 있는 건 뭐죠? 저기 조국혁신당 의원들 같은데요. 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조국혁신당이 무고죄로 네.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이 기사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아마 원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 모양이죠. 그 네. 영상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이러한 초선 의원들의 의회 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습니다. 김어준이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입니다.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계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저 내용이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 조선 의원들이 네. 저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임명을 해라.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은 탄핵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국무위원들, 네, 그렇죠. 국무위원들 총탄핵. 네. 그것이 어떻게 내란 음모 혐의가 되고 내란을 아무데나 붙여서 본인들이 내란 옹호 당이고 하니까 아니, 뭐는 뭐만 보인다고 내란 행위한 사람들 다 내란으로 보이나요? 예? 내란을 막는 우리 당 의원들에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앞에 영상에서도 고등학생이 나와서 지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비판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이미 극우당이 되어버린 것 같거든요. 극우당이 완전 잠식해버렸어요. 미래 유권자들에게도 선택 못 받고 지금도 본인들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당이 해체되지 그렇죠. 않기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밥그릇을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해로운 당이다라는 그런 예. 우리 속보가- 김기표 의원님은 법률가인데 이거 어떻게 보나요? 이거 무고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내란죄라는 게 저 권성동 원내대표 변호사잖아요. 검찰 출신 변호사고. 네. 그다음에 그 당의 주진우 의원인가요? 그 양반도 저기 검찰 출신 변호사인데 저게 내란죄가 안 되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거거든요. 무고죄 말고 더 거짓을 선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으로 선동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고죄는 너무 가볍다. 다른 죄명을 붙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의원이 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 테두리 내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하겠다는 당연히 거잖아요. 그건 아무 네.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당연한 거죠.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는 게 옳다고 했고 네. 그걸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지. 네. 그걸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지적하는 걸 왜 문제로 하면 그걸 내란이라고 하는 건 역시 국민의힘답습니다. 말하는 네. 것이.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중대한 결심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중대한 결심. 네. 중대한 결심은 우리 일반인 분들이 국민 분들이 예상하는 그거죠 뭐. 뭐죠? 탄핵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위원들 네. 전원 탄핵? 아니 전원보다도 네. 국무총리 한덕수한테 이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내일까지 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중대한 결심은 이제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헌법 그럼요. 질서를 문란하고 심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헌재가 구인 체제의 완결체를 만들고 나서 이걸 판결을 해야만이 되는데 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네. 한덕수는 초기부터 거부했던 거고 다시 복귀해서도 헌재에서 위헌이라고까지 판결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일까지 최후 통첩을 한 것이 되는 거고 만약 네. 그게 안 된다면은 탄핵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속보 보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오늘 한덕수에 여러 차례 회동 제안했지만 응답 없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네. 한덕수는 마은혁을 임명할 의지가 의지가 없다라고 없죠. 우리는 이제 네. 앞으로 네. 전에도 안 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자기 길을 가겠다는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그동안 민주당에서 탄핵해온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것이 가장 더 오히려 무현 위법한 것이 더 명백한 사안이니까 네. 정부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탄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초선으로서 완전히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니까요. 저는 또 궁금한 게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해서 초선 의원님들과 중진 의원님들의 민주당 안에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더라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지점이 다른지 초선 의원들은 조금 이제 연쇄 탄핵을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중진 의원들은 이거 너무 좀 무리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조선 중진 뭐 구분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조선 의원들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헌재에서 하라 해도 안 했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 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면은 지금 헌정 질서가 무너지니까 국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럼요. 그럼 탄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했는데 그다음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또 마은혁 임명 안 한다. 네. 그럼 그대로 둘 겁니까 헌정 질서를 진수? 그렇죠. 그럼 네. 거기에 둘 또 수 상하는 없죠. 법적 책임을 네.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상대에 따라서 사실 싸움의 전략도 달라져야 네, 된다고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불법과 위헌으로 네. 대한민국을 굉장히 파괴하고 있잖아요. 막 하자는 거죠. 막 하자.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들은 사실 믿을 곳이 국회밖에 없고 국회에서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지금 국가의 존립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훨씬 더 빨리 했어야 됐다라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네,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참 많이 참았죠. 왜냐하면은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네. 어려우니까 좀 참고 참았는데 네. 결국은 이제는 더 참지 못하는 지경까지 왔잖아요. 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함으로써 지금 헌재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고 네. 지금 헌재도 시간 지연 작전으로 가는 것 같고 또 그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다가 사실 이제 내란 같은 이런 사건에서도 그러니까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일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헌정 질서가 살아 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동안은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그다음에 선고기를 잡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이재명 대표의 이제 무죄가 다행히 나왔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손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패는 했죠. 여러 가지를 보면 윤석열의 복귀를 위한 광범위한 시나리오가 전개되어 있다고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네.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 가장 국가적 재앙이 뭐겠어요? 윤석열 복귀거든요. 그것보다 더한 재앙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초선 의원들도 그런 취지로 네. 성명을 낸 것이라고. 법사위에 헌법연구관 그 사무처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질의응답을 하던데. 네, 오늘 했습니다. 저도 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뭐 되게 심각하게 뭐 고려하고 있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청구를 했죠. 한덕수 대행을 상대로. 한덕수 예. 대행을 상대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헌재에 청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법원에 이 권한쟁의 심판은 어디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에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저게 지금 마은혁 미임명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해서 받아들여졌잖아요. 저는 저게 법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한 것이 대통령 직에 대한 때 한 거기 때문에 이미 그 효력이 한덕수한테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저거 뭐 법률검토 거쳤겠지만 네. 다시 심판 청구를 했네요. 그럼 탄핵 심판 선고가 이것 때문에 혹시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별개입니다. 이제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다른 사건이라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네. 뭐 신속하게 저건 또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에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길게 더 끌지 않더라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민주당은 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데 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윤석열 탄핵에 평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할 수 있겠죠. 예, 마은혁 재판관이 그러니까 만약에 만에 하나 5대 3인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5인 쪽에서 마은혁 재판관도 같이 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서 다수결로.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할 것이고 네. 만약에 5대 3이 아니고 이미 뭐 8대 0, 6대 2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아예 시간 끄니까 그냥 이건 선거하자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임명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건 맞네요. 그렇죠. 임명해 놓으면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죽자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사실은 마흔여까지 임명을 한덕수 그 당시 권한대행이 했으면 벌써 윤석열 탄핵됐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네.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네. 뭔가 내부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우리가 또 추측을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두 분이 또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임기 재연장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발의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 날 두 분이 끝나기 네.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이 나야 되는 나야죠. 거죠. 안 그러면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네. 국정이 마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빨리 권한대행이란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빨리 구인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고 헌재에서도 그 위원으로 판단했기는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아마 임명을 안 하려 될 것 같고 네. 저거는 나중에 이제 단죄를 해야 됩니다. 직무유기죄로 네. 하든 저도 법안을 좀 냈습니다만은 그런 게 이제 더 엄하게 처벌되도록 또 해야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하루속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입니까? 예. 저는 그분이 권한이 있잖아요. 대행이지만 선고일을 지정하고 네. 이 국가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문영배 재판관님도 본인의 권한을 행사해서 빨리 이 혼란을 막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럼요. 저 본인이 리드를 하면 거기에 리드를 권한을 해야죠. 갖고 네. 리더십을 답답해 발휘해서 언제까지 합시다. 안 하면 언제까지 답을 달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설득도 하고. 본인의 임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참 암담한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민주당에서 끝까지 투쟁을 해서 결과를 이뤄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한참 우리가 이제 이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 조금 주의가 좀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재보궐선거가 지금 진행 그렇죠. 중이잖아요. 지금 담양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 지금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했는데 담양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 투표가 사전 37.92% 투표율이 나왔는데 높은 지금 편입니까 이게? 뭐 담양은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긴 하는데 네.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 어디랑 나름 어디랑? 예측은 민주당이랑? 개혁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그렇군요. 하고 박빙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민주당이 힘을 실어줘야 그거 봐라 민주당이 국민들이 실어줬지 않느냐 해서 네. 윤석열 탄핵도 쉽게 갈 수 있게 힘을 받거든요. 지금 사실 탄핵 국면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궐선거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이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 특히 담양에 나오는 우리 후보는 젊은 후보로서 네. 아주 청와대에도 근무하고 경륜이 많은 인원이고 참고로 해서 저희 친정이 네. 담양입니다. 네, 네. 지금 유권자가 연락하셔야겠다. 지금 5명이나 네. 있는데 그럼 전화하셔야겠다.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담양의 정세를 잘 모르는 분이 후보가 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석구석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네네. 구석구석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있는데 그분 네. 같은 경우는 담양에서 좀 자라서 담양을 품고 중앙무대에 와서
능력을 쌓고 네. 다시 담양 발전을 위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담양 발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주변 지인분들 혹시 담양에 계시는 네. 분들 아시는 분들에게는 일일이 전화해서 투표하도록 네. 4월 2일 날 이제 본 이번 투표니까 담양군수 선거는 투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셔야 민주당이 이렇게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도 싸우는데 큰 그 응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 군수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잖아요. 그러면 전남 도지사도 민주당이고 또 우리가 윤석열 탄핵 가면은 우리가 정권을 만약에 아니라 꼭 잡아야 되잖아요. 잡게 되면은 잡아야죠. 사실은 네. 담양 발전을 위해서도 그 도지사라든가 네. 또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을 때 네. 담양의 발전도 훨씬 쉬워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운동 좀 전화 운동. 지인 찾기, 지인들에게 꼭꼭 전화 좀 해주시고 5분 안 되는데 꼭 직접 전화를 일일이 하세요. 네, 아, 꼭 네. 저 4월 1일 날 가족이니까요, 저는. 자, 네. 아무튼 전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월요일 네. 히트앤들은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병희 최고위원님 네. 항상 고맙습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으로 와주시기 오케이.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윤혜 씨 만나기가 제가 되게 미안했어요. 지난주에 이번엔 꼭 탄핵하고 만나자 했는데 네. 제가 그걸 못 이루어서. 다음 주까지 기한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성. 지금의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최상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전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수괴는 해교한 논리로 석방돼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회가 정식 의결을 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 안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명백하게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법에 위헌 판결이 나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어기고 있습니다. 최상목이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습니다.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을, 규범을 지키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질문 큐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주민 의원님, 김인 의원님 두 분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이팅. 이번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복지위원장. 네, 보건복지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예, 김인 의원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네. 두 분이 같은 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십니다. 최고의 의료 전문가십니다. 우리 김인 의원님 제가 정책 전담.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두 분 다 좋아하는 분이 오셨는데요. 네. 저는 혼자 나왔을 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예, 평소에 좋아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보건복지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고요. 네. 보건복지부 및 그 산하 기관들을 관리 감독하고 보건과 복지 관련된 법률을 심사하고 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네. 의대 증원 아니면 뭐, 예.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의대 증원, 의료 정책, 국민연금, 뭐 국민연금. 복지 네. 이런 뭐 식약처 담당이니까요. 뭐 너무 중요한 식품, 곳이네요. 의약품 이런 문제도 담당합니다. 네. 네. 김인 의원님 원래 의사 선생님, 네, 교수님. 예. 예, 뭐 의과대학 졸업하고 예. 남들 다 환자 보겠다고 할 때 저 네. 혼자 의료 정책 하겠다고 네. 예, 아, 용감하게 그렇군요. 의료 정책 전공으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다가 네. 요번에 그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뭐 의정 갈등이 워낙 심해지면서 네. 예,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김윤 의원. 의료 정책을 네. 환자처럼 돌보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고치는 김윤 의원님 오늘 이제 불팍 처음이시기 때문에 네.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잘 보여주는 영상 한번 보고 아, 좋습니다. 오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이고, 저. 아이고, 저.
저희 지금 1인 시위 하는 거죠? 네. 저렇게 각하 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 제일 괴롭습니다, 정말. 그죠? 헌재 앞은 아직도 여전히 조금 많이 시끄럽고 그렇습니까? 네, 헌재 뭐 앞. 처음보다는 많이 정리가 되긴 했는데요. 네. 뭐 처음에는 그 헌재 앞을 극우와 국힘 지지자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저희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우리도 헌재 앞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럼요. 해서 그 1인 시위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1인 시위 하기로 한 첫날 백혜련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하고 같이 이제 갔는데 백혜련, 이재정 의원님은 기자회견 하시느라고 바쁘셔서 그렇군요. 제가 첫 스타트를 영광스럽게 첫 스타트셨나요? 네. 저희들이 지금 릴레이로 하고 있는데 우리 김윤 의원께서 첫 스타트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비상시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이 긴급 성명을 했잖아요. 네. 저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뭐 마음가짐이랄까요? 그거 좀 어떠셨어요? 이제 헌재 그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한 지 100일이 지났고 헌재에서 심의가를 마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최종 선고가 안 내려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또 광장에 나가면 국민들께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네. 이런 그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셔서 초선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결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에게 빨리 선고해라. 그리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있는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게 빨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라고 촉구하는 만약 그렇게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하겠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권한대행의 임명 지연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고양이 조카님은 김윤 의원님 인자한 의사쌤 같으시네요. 흐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인상이 딱 진짜 인자한 의사쌤 같으시죠? 네,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 네, 저 두 분 모셨기 그래도 때문에 술은 잘 드세요. 그래요. 국민연금이라든지 요즘에 네. 사실 의대 증원 이후로 의료 시스템이 거의 붕괴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걱정이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많은데 예. 그거 관련해서 오늘 두 그렇죠. 분께 이제 네. 물론 물어보면 좋을 것 윤석열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얘기가 아마 주된 얘기가 우리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국회에서 요새 처리되고 있는 얘기들도 이렇게 모두의 질문 큐에서 다뤄보는 시간이니까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개혁 국민연금은 항상 고가를 걱정하며 부담률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있으나 참 말도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금의 규모가 충분치 않아 젊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도 풀고 튼튼한 복지국가가 되도록 합시다. 네. 이게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네. 최근에 개혁안이 통과됐죠? 네, 모수 개혁이라고 불리는 부분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연금 개혁을 거칠게 좀 나눠보면 모수 개혁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고 구조 개혁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모수 개혁은 대체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네.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의 작동 방식 그리고 다른 뭐 어떤 복지 제도와의 관계 재설정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수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 내고 얼마 받을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내고 큰 틀의 연금의 테두리를 정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요. 네. 국민연금의 이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렸고, 그렇죠. 돈 내는 것. 소득 대체율은 이제 43%로 하는 것으로 일단 모수 개혁안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다 약간 더 붙여서 저희가 이제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서 그렇죠. 연금에 대한 납입을 못하셨던 분들을 위한 크레딧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걸 보장해 주는 거죠. 예, 그때 그리고, 낸 것으로. 예. 예, 그리고 취약계층도 역시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연금을 못 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담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금에 대한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도 명문화하는 것까지 담아놨습니다. 이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에 아무래도 청년 세대들의 반발이 네.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낸 만큼도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독박 개혁안이다. 청년 독박 개혁안이다. 이런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그 모수 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연금 특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진행 중인 개혁입니다. 그 진행 중인 구조 개혁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연금 혜택을 늘려주고 연금 혜택을 늘리자면 핵심적으로 국고 투입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고 투입을 늘리면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의 덩치를 키울 수가 있고 그 큰 덩치를 잘 굴려서 수익률을 높이면 지금 걱정하는 기금 고갈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안이 있다. 지금 모수 개혁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도 성공적인 구조 개혁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연금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23년도와 24년도는 다 10%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어요. 네, 네. 14%.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금의 그 기금의 규모를 좀 더 키우고 이런다면 이제 수익률이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상당한 이제 그 재정 안정성을 기할 수 있고 거기다 더해서 국고에 조속한 투입이 또 있다면 세금을 나중에 뭔가 더 걷는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게 이제 운영되면서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은 많이 덜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내기만 하고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내용의 개혁이 많이 이제 들었다. 올해 내에 준비되고 진행될 겁니다. 그 청년 세대가 이제 불만이 독박이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사실 여쭤보고 싶은데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해주신 면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제가 거죠. 엊그제 MBC 스트레이트 보니까 국민연금 관련된 영상이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기초연금이 우리나라에도 예. 문제가 많다. 저도 네. 그 부분에 좀 공감하는 게 주변에도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네. 기초연금을 받아요. 이거를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주고 나머지 재원을 국민연금에 넣어서 조금 고갈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쓰일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처음 시작될 때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분들이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못 그렇죠. 받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노인의 70%한테 기초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오래 운영되면서 가입 기간이 늘어나니까 네. 당연히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분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줄이고 대신 금액을 올려서 네, 맞아요. 이 어려운 노인, 가난한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너무 일입니다. 신기했던 게 기초연금이 되고 그 금액이 올라가니까 노인 자살률도 확실히 줄어들고 이게 네. 되게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라는 게 그렇죠. 그래프를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지금 보신 것 물가가 같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20만 원은 되게 좀 작은 금액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에게 모수 개혁, 구조 개혁 중에 네. 이제 구조 개혁이 이제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네. 이국정 교수와 외상센터 정책을 추진했던 우리 김윤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중증 외상센터 지원은 뒷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특활비 등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 하는 질문인데요. 네. 외상센터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국가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아직까지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요번에 그 삭감된 특활비처럼 엉뚱한 데 돈을 쓰는 게 문제라서 네. 엉뚱한 데 쓰는 돈을 외상센터처럼 국민이 꼭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쓰면 외상센터가 충분히 구박받지 않고 병원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환자를 살리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증 외상센터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예산 이외에도 사실은 의사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될 것 네.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외상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부족하니까 일주일 내내 당직 쓰고 그쵸. 힘들게 일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을 첫 번째 늘려야 됩니다. 인력을 늘리면 이제 병원에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병원이 적자 안 보고 그 인력을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력을 늘리는 것과 지원을 강화하는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네. 환자를 진료할 때 돈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건강보험에서 소위 건강보험 수가라고 하는 걸 주는데 네. 외상 환자는 있다가 없다가 하고 의료진이 항상 상시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주는 것 더하기 기금을 통한 예산 지원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병행되고 있긴 한데 지원 액수가 너무 낮아서 적자를 보니까 병원에선 구박하고 인력 채용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기피 과목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 의사를 뽑을 때의 기준이 1등들이 가장 가는 곳이 의대잖아요. 전 이거 좀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성적으로 가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소명의식? 미국에서는 2, 3년 동안 되게 힘든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이게 맞는지를 체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헬리콥터 만
남들에 의해서 커가지고 소명의식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교육제도부터 좀 바뀌어 나가야 좀 좋은 의사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의 외국은 그렇죠. 그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 그러니까 네. 좀 가난한 집안 또는 시골 또는 뭐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백인 말고 다른 인종들을 골고루 뽑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결국 성적 순으로만 뽑다 보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가 그분들의 병을 정말 공감하고 치료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과를 같습니다. 선택하는 것만 보다 알 수 있죠. 네, 네. 저기 우리 김윤 의원님 앞에 충격 김윤을 모르십니까? 러브에서 김윤 TV 지금 당장 구독인데 그 밑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가려서 안 보이죠? 후원 계좌 국회의원 김윤 후원의 그래서 한번 들어주세요. 좀 들어보세요. 네, 농협, 제일 중요한 게 안 보이네요. 잠깐만 이제 잘 안 보이네. 앞으로 조금 손을 내밀어 보세요. 네. 농협 떴습니다. 농협 301 0 이렇게 돼 있는 예예. 네. 다음에 이제 오실 때는 경험위생에 조금 높여 해주시면 의료계에서는 김윤 의원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저기 네. 그 의대생부터 전공이 전문의 다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김윤 그런데 의원님을 악명이 높습니다. 제가 그 말은 안 하려고. 자, 바른 말씀 바른 많이 말씀 하시면 많이 또 하셔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네. 겁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박주면 의원님에게 도착했는데요. 볼까요? 포괄임금제입니까? 예.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언제까지 해야 해야 합니까? 합니까? 네. 이제 업무 시간 측정을 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많이 늘고 있으니 이제는 포괄임금제 허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뭔가요? 포괄임금제라는 거는 사실은 원칙에 위배된 임금계약 형태예요. 우리가 기본은 근로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네.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포괄임금제라는 건 아실 것처럼 막 연봉 사이닝하듯이 사인하는 거고 실제로 얼마를 더 일하든 공휴일에 나서 일하든 정해진 그 액수 내에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노동 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포괄임금제 하지 말고 원래 원칙대로 임금계약을 체결해서 임금제도를 만들자. 원래 원칙대로 그래서 돌아가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가 21대 때도 발의했고 22대 때도 발의했는데 네. 논의가 잘 안 돼요. 포괄임금제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일한 만큼 대가를 주고 또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하는 노동이 더 어떻게 보면 생산성도 높을 수 있고 당연히 이제 권장되는 노동이 돼야 되겠죠. 폐지에 네. 찬성하시고 그런 법안까지 내셨다는 네.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하면 실제 노동한 것보다 좀 적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런 네. 그게 현실일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반대가 심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뭐 그 삼성반도체 관련돼서 52시간 노동제가 있었을 때도 저희가 뭐 52시간 노동제를 전면 100% 무조건 반대만 한다가 아니라 그때 대표님도 몇 가지 원칙을 얘기하셨잖아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워낙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많아서 과로하는 국가다라는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일한 만큼 대가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원칙들을 걸어서 그거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다들 입을 다물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CC는 예뻐요 분인가요? 네. 레알이죠. 리얼 이응은 포괄임금제는 강제 야근시켜요. 이렇게 하시는 댓글을 보내주셨네요. C는 예뻐요. 예. 그래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실시- 알고 끊임없이 발의하는 박주민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희망이 있다. 예. 될 때까지 발의합니다. 발의해서 안 됐다가 이번에 통과되긴 했던 게 상법. 네, 네. 21대 때 상법 개정을 발의했는데 안 됐다. 22대 때 드디어 통과가 됐었고. 네. 뭐 이렇게 계속 하면은 조금씩 되더라고요. 될 때까지. 계속 하면. 네. 예. 처음에 이렇게 발의해서 뭐 벽이 높다고 하더라도 해보고 한번 논쟁이 되면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네. 동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맞아. 또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면 된다, 되면 한다. 네. 될 때까지 한다. 하면 된다. 다음 질문 하면 한다.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질문. 자, 네. 응급실 뺑뺑이 언제까지 해야 아이고, 이거 되나라는 참 질문입니다. 응급 환자나 중증 외상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고 제 시간에 필요한 치료를 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안전했고 아프면 병원 가고 막 그런 걱정이 없었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지금은 정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자꾸 미뤄지고 그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는 분들도 정말 생기고 네. 어떻게 된 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2,000명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네. 발표하는 바람에 이제 갈등이 심해져서 의료 대란이 심해졌고요. 그렇죠. 네. 그 결과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곳이 바로 이제 응급실. 응급실입니다. 그래서 네. 응급실 전공의들이 다 사직하고 떠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응급실 뺑뺑이가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그 지난 이제 추석 전에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높을 때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박주민 위원장님이 이제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네. 의료대란 특위에서 그 119 구급대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면 환자를 그 실차마자 구급차에 병원 수배 부탁 바랍니다 이러고 이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90 몇 번을 네.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환자가 막 위급한 상태에 놓이면 막 심폐소생하고 응급처치해야 되는데 구급대원 한 사람은 늘 그렇게 전화기를 붙잡고 있으니까 네. 환자의 골든타임 놓칠 가능성도 높고 응급처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네. 그렇게 해서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또 구급대원들은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또 원망의 그러겠습니다. 대상이 되고 네. 막 그런 본인 거 책임인 것 같고 막 네, 그러겠죠.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 네. 탄핵이 빨리 되고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아니, 들어서서 모든 문제는 일단 윤석열 탄핵이 돼야 해결해요. 지금 맞아요. 이것 때문에 원흉입니다. 국가가 지금 그렇죠. 올스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도 그렇고. 네. 윤석열 탄핵하고 제대로 된 의료 개혁해서 응급실 뺑뺑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진전이 있을 거다 이런. 실제로 이제 뭐 의료계와의 대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의료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다 정당화시킬 수 없지만 이 뭐 본인들이 이제 대화는 이렇게 복귀하지 않는 이유로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끔은 참 너무 답답한데 정부도 사실 웃기는 게 이 정도 정책 실패를 했으면 적어도 장관이든 차관이든 뭐 좀 경지를 좀 하면서 책임을 좀 져야죠. 사과도 좀 그래야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하여튼 여전히 협박하던데요. 복귀 안 하면 제적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잘 다독거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강하게 압박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좀 네.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가 문제 없었던 곳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도 문제가 많았던 곳에 네, 의대 그렇습니다. 2,000명이 되면서 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거잖아요. 그렇죠. 더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응급실에서 예를 들면 응환자 오면 뭐 수술을 해야 되기도 하고 중환자실에도 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진료를 담당하는 외과 의사, 내과 의사를 우리가 최종 진료 전문의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요. 그 최종 진료 전문의가 부족해서 이제 당직을 안 서는 경우가 많고 또 한 명만 당직이 있어서 환자 오면 다음 환자를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 문제가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고요. 그 다음이 응급의학과 의사, 그러니까 네. 응급실 전담 의사, 이제 응급 환자 오면 일단 환자 살려놓고 환자가 이게 내과 환자인지 외과 환자인지 진단해서 구분하고 해당 과 의사를 부르는 역할을 하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한 게 두 번째 아, 네. 문제고요. 그 응급의학과 되게 유명한 교수님 인터뷰하셨는데 이대목동에 계시는 네, 네. 너무 오랫동안 당직을 해가 한 9일 10일 하니까 한쪽 눈이 이제 더 이상 네. 보이지가 않고 몸에 이제 굉장히 마비가 오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너무 네.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무리한 그 근무를 하게 네. 되고 무리한 근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선배들을 보니까 안 하고 싶고 새로 지원하는 의사가 네, 없고 이런 없고.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라 그 악순환을 빨리 끊어야 합니다. 네. 예,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박주민 위원장님이 또 출연하실 때도 네. 후원 계좌가 신한은행이시네요. 박주민 의원님은. 네, 뭐 예. 신한은행이죠. 네, 예. 신한은행으로 아까 떴습니다. 떴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띄워주는 불팍입니다. 네. 자, 불팍 모두의 질문 큐 두 번째 시간 박주민 김인 의원님과 함께 보건복지에 대한 질문 짚어봤는데요. 네.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네. 그 재난을 정쟁화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그 한 말씀 하신 걸 좀 일단 보고 조금 나머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죠? 아, 네, 나옵니다.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추경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해볼까 이런 꼼수를 생각합니까? 그리고 재난 대책이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세요. 뭘 자꾸 말 가지고 장난하던데 지금 현재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산불 관련 예비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 1,000억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세요. 행안부에 3,600억의 재난 관련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쓰세요. 4,600원입니다. 국가 예비비에 재난 관련 예비비가 1조 6천억이 있습니다. 그거 국회 심의 없이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으니까 쓰세요. 이것만 하셔도 2조 6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채무 부담을 통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국회가 이미 승인해 놓은 금액이 1조 5천억이 있습니다. 합계 3조 5,600억이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안 씁니까? 이거는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추경을 하네 마네 하면서 그 와중에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그런 회개한 거짓말을 지금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생애 기반을 다 잃어버린 그 국민들 앞에 그런 장난 하고 싶습니까? 측은지심도 없습니다. 절절한 말씀이네요. 저 지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번 재난에 대해서 파괴의 미학으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저는 정말 지금 미친 비인간적인 겁니까? 인식이 아니, 드러났다. 해줘야 되겠다. 인터뷰에 그런 나왔어요. 얘기를 했다고요? 아이고, 이 저런.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재난을 바라보는 게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극적입니다. 국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같아요. 오늘 모두 두 분 함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해주세요. 참 헌법재판소 결정 늦어지고 답답한데 한 말씀 하시고. 헌재 결정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죠? 저희 민주당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안 될 것 같아요. 국회가 갖고 되게 있는 모든 권한을 풀스윙하겠다는 풀스윙, 말씀을 우리 이미 드렸고요. 역공 절대 없습니다. 예,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김인호님. 네. 예, 비상한 상황이니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헌재가 조속히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최상병 특검 천막농성에서 시작한 초선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길을 팍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네. 오늘 불팍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인혜 캐스터님. 네, 다음 주에는 희망이 대한민국의 희망적인 소식을 기다려봅니다. 이렇게 하죠. 화이팅!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제발! 마은혁을 즉각 재판관으로 임명하라. 임명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